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침체된 한국 영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말처럼 관객들이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엿새 만에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있는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란 의미일 텐데 정부 발표 이후에도 의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사고의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 불량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우터 포트, 그러니까 통신선을 꽂는 일부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문제는 장비 불량의 원인을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불량이 발생한 라우터 포트는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로 아직 2년이나 더 쓸 수 있는 장비라는 점에서 원인과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을 완화하려는 건 역시 논란인데요. 사고의 원인이 장비 불량이 있다면 정부가 유지보수 책임을 방치해놓고 중소기업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장비 사용 기한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하지만 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은 되레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 보수 예산은 127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요.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도 74%나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강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트워크의 작은 부품 고장으로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사실, 무척이나 충격적이지만 이제 중요한 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겠죠. 정부가 사태 수습에 매몰돼 놓쳐버린 작은 구멍은 없는지 잘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이른바 GP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지난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절차로 최전방 감시 초소 GP 복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나무로 된 2층 감시소를 다시 세우고 위장 무늬를 그리는 등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고요. 약
야간에 경계 병력이 서 있는 모습과 군인들이 무반동 총을 갖고 들어가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북한은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GP 11곳 중 10곳을 폭파했었는데 5년 만에 속속 합의 이전으로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마치 우리가 이제 일부 시효 정지를 하긴 했지만 네.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도 재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 지역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JSA 비무장화는 GP 파괴와 함께 9.19 합의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JSA 내 북한 초소와 우리 측 초소가 철수가 됐고 양측 병력과 권총 등 화기들도 JSA 밖으로 모두 옮겨졌었는데 모두 무장 상태에서 또 비무장으로 전환해서 군인들이 근무를 해왔기도 했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기점으로 이 북측 JSA 재무장화를 감행을 한다면 한미도 이에 상응해서 JSA 남측 지역의 재무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어서요. 여러모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우리 정부가 그에 상응한 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했는데 북한은 이후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해버렸고 이제는 군사조치 복원까지 감행 중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은 어떠한 북의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맞불을 시사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금 신뢰를 깨고 있는 건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에 맞서 우리 군도 GP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음을 직접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순방 후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네, 이도훈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이후에 북한의 동향 등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김장 행사 참석해서 직접 김장에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이 행사는 전국 243개의 지자체와 사회의 각계각층이 모여서 전국의 재료를 모아서 김치를 만들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행사에는 전국에서 2천여 명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년보다 훨씬 행사가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부 언론에서는 관변단체가 많이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김장 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말과 논란이 많은데요. 예. 일단은 이 열흘 전에 올스톱 사태 이후로 연이어 전산망 마비가 터지고 있고 이 뒤늦은 복구로 인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행정안전부가 오늘 이 김장 행사에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요. 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을 홍보용 보여주기식 행사에 강제 동원하려 한다면서 본연의 역할부터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김장 행사를 두고 행안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관변단체 가동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장 행사가 매년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대규모인 적은 없었고 정부의 이번 김장 행사 계획 문건에도 자유총연맹 등 주요 관변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당초부터 기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관변단체장들이 싹 교체가 됐고 인적 구성도 바꾸는 작업 중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 단체의 가동성과 화력을 좀 점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관변단체 지원금도 굉장히 예산이 늘었다고 얘기를 네. 하죠. 예. 화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 소위내 소위원회 그러니까 소소위라고 보통 부르죠.
이 소소위를 가동하고 예산 협상에 들어갔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 소소위를 가동하고 쟁점 예산들을 놓고 협상 시작했습니다. 여기엔요, 민주당 소속의 서삼석 예결위원장 비롯해서 여야 간사, 기재부 2차관 등 아주 소수의 인원만 참여를 하는데요. 여야는 2주 전 예산 소위를 열고 감액 심사를 진행을 했지만 증액 심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로 단 5일 정도 남았는데요. 통과를 시키려면 일단 그 전에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이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만 열려야 한다. 예산안 합의 없인 본회의 개최도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본회의 개의 여부 결정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손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12월 2일이 노란봉투법하고 이른바 방송 3법. 네.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잖아요. 네, 그것도 겹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물려 있어서 예산안 심사가 이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소소위는 항상 그 쪽지 예산, 뭐 밀실 예산, 밀실 심사 뭐 이런 뒷말을 좀 들었던 그런 기구 아닙니까? 네, 말씀 앞서 드렸듯이 굉장히 한정된 인원만 참여를 해서요. 속기록도 남지 않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소위라는 게 국회법상의 근거가 없는 회의체이고요. 그간의 예산 정국에서 국회가 관행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왔던 곳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온갖 쪽지 예산 난무하는 온상이다라는 비판도 받아왔고요. 올해의 경우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 소소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더욱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해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고 또 R&D 예산이나 원전 예산 등 쟁점 사안들이 좀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올해에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후속 대책 내놨습니까? 네, 반발이 좀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후속 대책 내놓았는데 과기부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은 바로 규제 철폐와 육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과학계의 반발은 여전한데 오늘 발표 가운데 연구 인력이나 장비를 국가기술연구센터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개편을 해서 다른 연구기관과의 중복 연구를 막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두고 과학계에선 사실상 입맛에 맞는 연구 인력들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연구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고 인재 유출도 극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 좀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순방 다녀온 직후에 국정원 수뇌부 전원 교체 인사를 했어요. 이게 좀 경질성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굉장히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김규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이른바 탑3 교체를 가장 먼저 단행했습니다. 김 원장과 함께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도 모두 교체하고 신임 1차장엔 홍장원 전 영국공사, 신임 2차장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곧장 국정원 수뇌부의 사표를 일괄 수리한 건요. 국정원 내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해서 외부로 불거진 데 대한 사실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기밀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에서 지난해 말부터 조상준 기소실장의 돌연 사퇴 등 계속해서 내부 그룹 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권춘택 1차장이 비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대대적인 경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치는 동안 국정원에서 좀 기민하게 정보전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계속 이런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오니까 이를 좀 엄중하게 판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그러니까 지금 3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제일 이제 그 상위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세 명 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1차장, 2차장은 바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1차장이 당분간은 그 대행을 한다. 원장 대행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장이 대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보통은 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1차장을 네. 그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건데 그럼 국정원장은 어떤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 참모들에게 국정원 지휘부를 좀 전원 교체를 할 거다라고 좀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만큼 네. 다수의 후보들이 좀 정해져서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 내부 출신이 적합하다는 주장,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 외부 출신이 가야 한다 이런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내부 출신으로는 뭐 북공작국장 출신의 김승현 국정원장 특보, 해외공작 전문가인 변영태 전 해외공작국장, 일본에서 첩보 활동을 해온 김옥채 요코하마 총영사 등이 거론되고요. 외부 출신에선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1차장, 2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하고 상당히 가깝다. 네. 뭐 특히 이제 1차장 홍장원 1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김태우 안보실 안보실장.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현 경호처장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장을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지금 국가정보기관에서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 나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톱3를 한나란 씨에 교체한 건 국정원 사상의 초유의 일이라면서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했고요. 네.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를 당장 열어서 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조치까지 필요할 만큼 그동안 국정원이 망가져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고백한 꼴이라고도 했고요. 이 원장 공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정부가 무리하게 국정원을 장악하려 한 게 결국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필요성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 안보가 좀 뭐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지금 공석이 된다는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인데 빨리 좀 사태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 하태경 의원이 물론 해운대갑엔 출마 안 하겠다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긴 네. 했었는데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지역을 서울 종로로 특정을 했는데요. 서울 심장부 종로에 출마해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종로를 빼앗긴 채로 수도권 정당이라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 제1조건은 종로 사수다라고 강조했고요. 현재 종로구 현역은 같은 당의 최재형 의원인데 네네. 하 의원은 최 의원은 매우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미리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고요. 당 지도부와도 상의를 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도 격려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도전과 희생 얘기하면서 종로 출마 얘기가 언급됐을 때도 그때 최재형 의원이 반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또 거길 출마하겠다 그러면 당내 갈등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 보고 있습니까? 일단 당 텃밭인 해운대 지역을 내려놓고 험지에 도전하겠다고 나섰던 하 의원이 종로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현역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당선이 됐던 곳인 만큼 네. 이걸 과연 험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물론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종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지금 이걸 험지라고 하면서 또 같은 현역 의원과 맞대결을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지역구가 굉장히 수도권 안에 많잖아요. 네네. 그쪽으로도 가야 되는 게 더 맞는 선택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 의원이 최재형 의원과 미리 상의했다고 했는데 네. 최 의원은 좀 그렇지 않은 기색을 좀 보였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요. 본인이 뭐 나간다는 게 어떻게 하겠냐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한동훈 장관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고 원장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더 굳건하게 지역구를 지켜야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디로 가야 되죠? 뭐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얘기는 안 하고 하는데 있기 아직 명확하게. 네. 근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오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조금 전 저녁에 당무위가 결과 발표했는데요. 감사 결과 우선 총 204곳 당협 중에 하위 46명 당협위원장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지 아니면 재조사할지는 다음 달 꾸려질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당무감사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돼 왔는데 네. 이 46명 당협위원장 외에도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공관위가 향후 권고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위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고요. 다만 평가 1위 인물에 대한 소문은 좀 오늘 저녁부터 퍼지더라고요. 네. 현역 1위는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 원외 1위는 나경원 동작을 당협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공개, 하위에 대해서는 좀 정보를 굉장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 20%는 사실상 공천을 못 받을 상황인 것 같은데. 혁신위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였죠. 이뇨한 위원장이 한 당원 행사에서 한 발언 때문에 하루 동안 파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모 교육을 통해 지식,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면서 이 전 대표를 준석이로 지칭하며 비판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라고까지 말해서 당 안팎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비판 쏟아졌습니다. 당장 이 전 대표는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 처음 본다. 패드립이 혁신이냐라고 반발했고요. 네. 나이 40 먹어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준석이라고 지칭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파장 커지자 오늘 공개 일정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던 인 위원장 조금 전 저녁에 입장문을 내고 표현이 과했다. 이 전 대표와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좀 전에 또 인 위원장이 한 언론사에서 네. 애가 잘못되면 어른이 지적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것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바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걸 공유하면서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어렵다. 그동안 혁신위원장 수고했다. 라면서 사실상 사과를 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 위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 결국에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이제 아이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제외한 부모에게만 사과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패드립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풀이하자면 패륜적 말싸움? 네. 그러니까 이건 패륜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을 한 셈이 돼버렸는데 혁신위가 이제 그 30일 날 네. 마지막으로 뭐 친윤 지도부 불출마 수도권 출마 그 안을 의결하고 정식,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배수진도 칠 것이다. 지도부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설화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또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기 싶네요.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곧 리스크다. 혁신의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 그래도 동력을 좀 얻어야 되는 혁신의 동력을 좀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금 개파 활동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런 당원 당규 개정안 오늘 의결했는데요. 핵심은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대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대폭 축소해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대의원제 축소는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으로요. 주로 당내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면서 잔뜩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권리당원 강성 팬덤들의 입김에 당이 더 휘둘리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8월이나 치러질 전당대회 규칙을 왜 벌써 바꾸려 하느냐면서 혹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공석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원외 모임에서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고 하는 모임이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보좌진이 뭐 주축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서 신당 창당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전 대표 보좌진들로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 모임에서 신당 창당 준비를 언급을 한 건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새로운 정치 정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전체주의도 거부하고 또 이견을 색출하는 개딸 전체주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고요.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라는 대권 주자를 앞세운 신당이 출연하려는 것 아니냐, 향후 다른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세를 결합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는 관계없이 이 추진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제3지대에 여러 정당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 이걸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선거제 지금 개편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막판에. 한참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여러 변수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랜만에 국내 영화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건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제44회 청룡영화상 이 열려서 이것도 또 축제 분위기를 더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 박혜진 더 스크린 편집장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국내 영화계가 많이 침체돼 있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 우리 네.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좀 네. 오래간만에 흥행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예, 서울의 봄이 지금 한국 영화계의 겨울 같은 극장가의 봄 기운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봉 2주차인데요. 네. 너무 반갑게도 200만 관객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후의 기록들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저 봤는데 한번 꼭 보세요.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실은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대략 다 배웠던 거라 네. 뭐 특별할 게 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영화를 보고 온 관객들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굉장히 독특한 호평의 영화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영화가 뭐 재미있다, 통쾌하다, 스펙터클하다 이런 이야기를 호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보는 내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서 죽을 뻔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네. 제목은 서울의 봄이지만 사실은 좀 우리 사회에 봄이 지나가고 마치 갑작스러운 추위가 온 것 같은 정말 답답한 몇 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1979년 12월 12일이죠. 서울에서 일어났던 친군부 세력의 어떤 반란 그리고 일촉즉발의 9시간 이 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룬 팩션 스릴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역사 이야기, 근현대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좋은데요. 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대의 이 이야기들을 뉴스로 본 분들 아니면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알았던 어떤 좀 윗세대들도 굉장히 이 작품에 호응을 많이 하시지만 젊은 세대의 관객들도 현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만들어주는 영화라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호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탄력받았는데요. 네. 관객수 뭐 예전에 1000만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울의 봄은 그 시사회 직후부터 이 작품 정말 1000만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2023년에 오랜만에 정말 한국 영화계에 큰 펀치를 보여줬던 범죄도시 3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 작품이 이제 개봉한 5일을 그러니까 300만을 넘어서면서 훨씬 더 이렇게 크게 탄력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뭐 조금 그거보다 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는 지금 거의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축이고요. 워낙 입소문이 또 좋은 입소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번 주 상황 잘 보고 나면 이 작품 혹시 다시 한번 천만 촛불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땅한 경쟁작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 좀 그 관객 수가 몰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작품 이전에 되게 야심차게 내놓았던 한국 영화들이 사실은 큰 흥행을 이루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굉장히 작품성 좋은 작품들 그리고 명량 3부작의 후속편인 노량 같은 작품들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이 관객들을 극장으로 다시 데리고 오면서 또 좋은 한국 영화들로 계속 그 관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나 맥락은 대략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거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도 있게 연출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성수 감독은 어떤 영화 이름입니까? 네, 김성수 감독님의 대표작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청춘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비트 같은 작품 생각하실 수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이후에 무사나 중천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최근작으로는 아수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굉장히 크게 사랑받은 감독님이에요. 예. 한국 영화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쭉 항상 뜨거운 작품들을 만들어 온 이 김성수 감독님이요. 본인이 19살 때 실제로 12.12 그날의 총성을 저 멀리서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나게 됐다고 하고요. 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뉴스에서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그 9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의 측면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9시간의 이야기를 2시간 안에 압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아쉬운데라고 할 만큼 2시간 20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휘몰아치는 연출 그리고 그 아주 겹겹이 쌓여있는 감정선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영화로 옮긴 작품이고요. 네. 비주얼이나 스펙터클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어서 이 이야기가 결말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와 상관없이 영화적으로 이 영화에도 빠져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저희 청취자 2277님께서요. 이 영화는 정의가 어떻게 패할 수 있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더군요. 이게 어제 보셨다면서 이렇게 평을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네. 11.6하고 12.12 사이를 서울의 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12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제목을 지었다는 것도 이것도 또 아이러니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화가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역사적인 사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정도 허구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시간 단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분명히 실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명을 이제 썼어요. 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어떤 사건 자체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는 그 사실이지만 네. 그 안에서 허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실을 향해서 닿아가려고 하는 이 영화적인 숨결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그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가 어떻게 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패했다. 결국 군사 반란이 성공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서
정말 신의를 지키고 한국의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나간 그 하나하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때의 그 피지 못하고 지었던 서울의 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군사 정변을 일으켰는데 네. 거기서 그걸 끝까지 저항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라는 그럼요. 걸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오히려 그 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어떤 희망과 안도 같은 걸 느꼈어요. 늘 우리는 세상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고민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빠지는 것을 끝까지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도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네. 그 실패의 역사를 단순히 실패의 역사로 보지 않게 하려는 그런 힘이 이 작품에 담겨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 아직 영화 못 봤는데요. 굉장히 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꼭 보시라고 저도 강력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제44회 청년 영화상이 KBS에서 열렸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 한국 영화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후보작들도 엄청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룡 영화상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영화인들의 박수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화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말로 하기는 정말 쉽지만 실제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영화제를 지킨 정말 청룡의 아이콘이죠. 김혜수 배우의 또 마지막 사회를 보는 해였기 때문에 더 뜻깊고 많은 분들이 더 축하하고 박수 보내는 그런 영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수상자하고 수상작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44회 청룡영화상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상을 많이 가져간 작품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올해 한국영화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밀수 그리고 2위를 기록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작품들 보실 수 있었어요. 특히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수가 가져가면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남자 주연상 그리고 감독상을 가져가면서 이 작품이 올해 한국 영화에 끼치는 아주 큰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우 주연상은 다음에 정유미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네. 또 그 새로운 연기로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 영화계가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청룡 영화상을 계기로 뭔가 좀 이렇게 반전을 할 만한 그 분위기 전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청룡영화상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한 작품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 좀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이런 박수갈채를 보내는 뜻도 있잖아요. 네. 사실 올해 보면 후보작들이 좀 다양치 않았다는 거 그만큼 한국 영화 작품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상이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은 영화인들이 직접 참석해서 서로 박수 보내고 수상자들을 또 축하하면서 좀 연말에 영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내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분위기가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아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이른바 스트롱맨,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연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마이클 샌델이 이 책을 쓴 이유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니 도대체 왜 트럼프 같이 좀 한쪽에 좀 치우친 발언, 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설명하려고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당신은 있었거든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라고 뭐 말하고 그렇게.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쯤에 네. 이와 좀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히틀러 같은 독재자한테 열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을 밝혀내겠다라고 쓴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의 작가가 독일에 사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뭐 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이 작가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고요. 오늘 살펴볼 책은 역시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아니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예, 사랑의 기술.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청취자분들께. 그렇죠. 네, 근데 다시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을 갖고 나오셨어요. 네, 네, 이 뭐랄까요? 그때 사랑의 기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네. 이게 사랑의 기술이니까 말랑말랑해가지고 되게 읽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절대 그런 책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네. 게 생각이 나는데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은 약간 제목부터 뭔가 테크닉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예의 기술 뭐 이런 그런 건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게다가 또 이게 방탄소년단 BTS가 이걸 테마로 해서 그 곡을 또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얘기하셨던 게 그래서 기억나요. 굉장히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사실은 그런 느낌도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심각해요. 그렇죠.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중세 시대부터 뭐 루터, 칼뱅 같은 종교개혁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증명하고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비슷한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읽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게 해겔 좌파 우파 뭐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중에 한 파였었기도 했고 그렇죠.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맞습니다. 네. 요즘 제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읽어야 돼서 읽는 건데 이 책이 이런 서술의 끝판왕이거든요. 네. 그 아무리 불면증이 심한 분이라도 이거 숙면을 보장할 만한 책이 펠레폰네스 전쟁사인데요. 이거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게 진짜 굉장히 지루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요 다른 네. 면에서 보자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요 책의 메시지가 다양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늘 방송만 들으셔도요 네. 확실하게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자유는 뭐고 도피는 또 뭔가 네. 궁금한데요. 네. 책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중세 시대에서 신의 질서가 주었던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세가 지나면서 그걸 상실하게 되죠. 근대로 오면서 그 안정감을 그래서 독재나 규율, 집단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주어진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못 견뎌서 다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신에 의존하는 사회였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그 뜻에 복종하고 그렇죠. 네, 이런 사회였다가 갑자기 자유를 찾은 거예요. 네. 누구한테 기대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신탁 뭐 이렇게라고 해서 그대로 그 말 하면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신탁을 내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중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세에는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급이나 직업이거든요. 그 예정설로 아예 뭐 네.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그쵸. 구분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자신이 무엇을 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지도 정해져 있어요.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네. 그냥 평생 대장장이 일을 배워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도 너 딴 생각 마라라고 해서 이름도 대장장이 스미스라고 짓잖아요. 블랙 스미스. 네. 그 스미스가 독일어로는 슈미트고요. 이탈리아어로는 페라리입니다. 아, 그럼 페라리가 그 뜻이었어요? 대장장이란 뜻이에요. 네. 이런 상황들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척 한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게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느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속한 개인들한테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네. 나는 주어진 숙명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근대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확 달라진 거죠. 네. 르네상스가 태동하고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중세가 끝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공됐던 고정된 지위, 고정된 자리 이런 게 사라지고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서 개인에게 강제되던 어떤 사회적 의무 또 계급의 한계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들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게 되거든요. 자유가 많아지니까 그 자유에 따라서 결국 자유라는 건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은 또 그쵸. 책임이니까 그렇죠.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네. 그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릴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가 잘못하면 선생님들이요. 부모님 모시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말하자면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걸 또 막아주는 건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대 책임이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가족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 그만큼 부모님의 제어를 받아야 됩니다. 네. 뭐 잘 시간이나 외출하면 안 돼. 그 저녁 때 외출하면 안 돼. 친구들 노는 거 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른이 되어서 가족을 떠나게 되면 이런 제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 대신 자신의 울타리도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 저희 그 둘째 아이가 네. 한번 제가 그 큰 마트를 데려갔어요. 네. 항상 이제 엄마랑 같이 가면 뭘 사는 거가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놀러 가서 이 마트에서 사고 싶은 걸 다 사 그랬거든요. 네.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애가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졸라가지고 저거 더 사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다 넣어. 그랬더니 결국 과자 한 2-3개 골라가지고 스스로 검열을 하더라고요.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아이한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 그 불안해하고 이게 맞는 건가? 자기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밖에 안 고를 줄은. 아니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네. 상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 수 있어요? 못 그쵸,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가가지고 오히려 물어보잖아요. 네, 네. 어디까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책 제목도 자유로부터의 도피. 네. 이것도 이제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유로부터 자유 싫어. 저는 차라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도망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유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정확히 말하면 자유가 주는 그 책임의 무게로부터의 도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당연히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요. 근데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할 때 인간은 2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네. 그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또 다른 소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단체에 속하는 거죠. 네. 뭐 회사나 군대 같은 또 다른 소속에 속함으로써 새로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네. 사람에게는 원래 가학적, 피학적 성향이 존재하는데 이 두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은 맞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가학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강압적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집단을 만들고요. 네. 피학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집단에 속해서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틀러가요. 독일 중산층을 전체주의의 광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피폐해지고 불안감이 가중되었던 독일 중산층들이 네. 히틀러가 만든 나치라는 집단에 소속되고 복종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이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선택은 어떤 겁니까? 네, 또 하나의 선택은 자동 인형적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고요. 네. 그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 유형이 제시한 유형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명절에 그 친척집이랑 이렇게 집에 가면 잔소리를 듣는 그 세트가 있잖아요. 네. 뭐 학교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다가 나이가 더 먹어가면 대학 가서 취업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결혼은 네. 그리고 결혼하면 애는 네.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애를 낳은 후에는 그게 다시 반복됩니다. 애 학교는, 애 취업은, 애 결혼은 이렇게요. 네, 애가 붙는 것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사회적 문화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대로 가야 돼, 저대로 가야 돼 이런 걸 그대로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외부 세계 사이가 차이가 사라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외로움과 무력함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식도 사라지게 돼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고독과 불안을 그나마 덜 느끼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대신 자아의 상실이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알베르 까뮈가 이런 선택을요.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게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에리 프롬 건너서 니체 건너서 까미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이트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정서적 불안 이런 거하고 지금 연결되는 얘기로 간 건데 현대인들은 지금 매일 그런 거에 시달리고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에리 프롬의 얘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가는 방법이 자발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인이 자발적 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자신을 세계와 관련시키면서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과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과 사랑을요? 일은 창조적 활동을 가능한 한 해라. 그냥 계속 반복되는 루틴한 거가 아니라 네. 조금이라도 다르게 창조적 활동을 해라라는 거고요. 네. 또 사랑은 인류애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해서 쓴 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이 강박적으로나 자동적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창조적인 일을 하라는 건 자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자기 스스로 네.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가 좀 자유로운 자아를 갖고 살아라. 그렇죠. 뭔가 좀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자꾸 이제 뭔가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꾸 도전하는 삶이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좀 저 주체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게오르그 루카츠란 비평가가요. 네. 별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고 답이 확실히 존재하는 세계. 뭐 그런 시대에는 인간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중세였는데 결국 인간은 그 중세가 지나가고 근대를 맞이했잖아요. 예. 근대는 자유와 함께 불안과 고독이라는 패키지를 같이 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인, 현대인이라면 불안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 사소한 안도, 내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 고독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나 혼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책을 보시면 불안한 자신의 하루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는 거구나. 이런 동질감, 연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동질감이 불안을 또 견디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느끼면서 그나마 좀 안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모두가 똑같구나. 여기에 위안만 느끼면 안 되고 새로운 걸 뭔가 도전하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자,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영하가 되겠고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4도, 서울 영하 2도, 광주 4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철원 1도에 머무르겠고 인천 2도, 서울 3도, 대전 세종 6도, 광주 대구 8도, 울산 10도, 부산 12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라권에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중서부와 영남지방 오전까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5.7도, 습도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만 늘 함께하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우로 도시에 물이 넘치고 추위로 집이 얼음장으로 변해야 그제서야 한 번쯤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전하는 보도가 부쩍 늘어난 걸 보면서 날이 추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연탄 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은 4만 6천 가구. 그렇지만 실제로 연탄 지원이 절실한 가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1,000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연탄은행의 기부는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여름철 홍수철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도시의 반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한때 떠들썩하다가도 가을에 접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잊히고 맙니다. 그랬다가 해가 바뀌고 장마철에 또 접어들면 또 똑같은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곤 하죠. 겨울철이 됐다고 해서 반자주택의 주거 환경이 특별히 나아질 리도 없을 터. 이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메우는 건 정부나 일선 지자체의 몫일 텐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 같으니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접하고 뭔가 희망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반자주택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 5,279곳을 조사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A부터 D등급까지 5단계로 등급을 분류했고요. 거주용으로 부적합한 CD 등급 10가구의 주민을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주인 마당에 딸린 화장실을 이용하고 샤워시설이나 세면대도 쓸 수 없고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과 조리도 불가능한 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도록 하고 그 공간은 수리해서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받던 월세 15만 원은 물론 구청 측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고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을 위험거처로 정하고 집수리와 거주자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지원조례도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안도감이 드는지.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빼고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이은희님,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나눔과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회가 아직까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있으신 분이면은 정말 더더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또 그만큼 관심 갖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늘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도 좀 부족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여전히 뭐 고독사 얘기는 나오는 상황이고, 어딘가에 계속 이렇게 틈새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틈을 좀 어떻게든 메우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의 한계로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세밀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 사례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전국 지자체들도 각자 다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전면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진짜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가능한 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틈새를 메워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출산율이 0.7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전국 20대에서 40대 절반가량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우리가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속도와 심각성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우리 예상보다. 예, 그런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은 또 굉장히 또 뭐랄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가슴이 철렁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9세에서 79세에 있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무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3%포인트입니다. 우선 다 심각하다는 건 알아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네, 95.5%가 응답을 했습니다. 뭐 표본 오차를 감안했을 때 대부분은 다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가 제일 많았습니다. 40%.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감 26.9%. 이것도 앞에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혼과 비혼의 증가가 13.2%로 꼽혔는데 가임기로 분류가 되는 49세 이하 여성의 61.6%가 그러니까 거의 62% 가까이가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대에 있는 남성까지 다 합치면 네. 49%.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정도. 사람들이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상 가능하지만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더 출산할 뜻이 없습니다. 20대의 32.4%, 30대의 34.2%, 40대의 76.2%가 더는 출산할 뜻이 없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이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거, 교육 부담, 그다음에 이제 40대의 경우에는 더 출산할 뜻이 없다는 거는 출산할 나이가 지났다든지 하나 낳고 예, 그렇죠. 둘은 낳지 않겠다든지 네,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조사하면은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 안 봐도 훤하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결혼에 대한 인식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19.6%였습니다. 남녀로 나누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28.1%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여성의 10.9%. 그러니까 여성 전체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20대의 6.5%. 30대 8.8%, 40대 8.8%, 50대 21.3%, 60대 39.9%였습니다.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일수록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결혼은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 42.3%.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38.1%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은 역시 연령이 어릴수록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81%였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8명 가운데 사실혼을 비롯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0대 이상의 84.8%로 제일 높았고요. 40, 50대 중장년층도 80% 이상 찬성했는데요. 동거 연인에게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 같은 이런 제도가 저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저출산 해결 방법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이런 육아 병행 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재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의료 서비스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청년 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소득 확대. 요게 이제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답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재원 마련 방안은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아주 세분화된 답까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예. 저 소득과 양육, 교육 부담. 그걸 어떻게 덜어줄 거냐. 안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을 덜어주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결혼에 대한 의향도 어찌 네. 보면 뭐랄까요?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을 한 층까지는 결혼을 하고 수도 출산할 있다.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결국은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한 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럼 나중에 한 30년 뒤면은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30년 뒤면은 청년층인 거잖아요. 네. 또 결혼 정년기가 되는 거고. 예. 그때쯤 되면은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층 10명이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지금 네. 우리나라 2020년에 청년 세대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딱 절반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한국 사회가 늙고 있다를 길거리 다녀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피부로. 초고령화 사회 2년 내에 우리나라도 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다니면서도 이제 눈으로도 약간 확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81.5%가 미혼입니다. 그런데 2050년 되면 청년 인구가 11%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만 19세부터 34세를 청년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네. 2020년에는 20.4%입니다. 총 인구의 20.4%. 그런데 이런 비중으로 계속 감소하면 2050년에 11%로 하락한다는 거고요. 미혼 비중은 81.5%였는데 평균 혼인 연령을 좀 더 좁혀보면 이제 사실 20살에 결혼을 했을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30세에서 34세의 미혼 비중이 56.3%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만 해도 18.7%밖에 안 됐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면 결혼 정년기가 지난 거 아닌가 사회적 인식으로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네. 근데 어느새 이게 3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3배 가까이. 2020년에 혼자 사는 청년 세대 비중도 2000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20.1%입니다. 반면에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은 55.3%로 2015년보다 줄었고요. 혼자 사는 청년의 96.9%는 미혼, 졸업한 경우는 77.6%.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53.6%. 상상해 보면 금방 알 것 같은데 30년 뒤에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구에서 출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인구가 줄어서 출산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다시 성년이 되려면은 20년, 30년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출산의 여파가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바꿔가도요. 그러니까요. 예. 인구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심각하다. 한국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이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답이 다 나와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사회나 기업들도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그래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이른바 불법 촬영 의혹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영상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황의조 선수가 쓰던 복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SNS에 유포됐던 그 영상 말고도요. 불법 촬영에 의심이 되는 영상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삭제된 자료를 지금 복원하고 있는 건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경찰청에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넉 대
노트북 한 대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황의조 선수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를 봐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황의조 선수가 해외로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소속팀 네. 복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휴대전화가 4대씩이나 돼요? 예. 이전에 쓰던 거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이해가 잘안 어쨌든 되는데.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면은 피해자가 원래 한 명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소환 조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난 18일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즈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황의조 선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직전에 유포된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 경찰에서 이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 한 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촬영했을 당시에 몰랐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노트북 포렌식을 했을 때 추가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피해자의 지금 현재 고소고발 사건의 피해자의 변호사도 그런 진술을 들었다라고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해외에 장기간 머물 경우에는 수사가 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났고 새로운 네. 혐의가 등장을 한다면 황의조 선수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일정이라든지 프로 선수로 뛰고 있으니까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경찰청에서는 뭐 있는 대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네.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얘기도 나와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의 신상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의 형수란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이루어진 네. 일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사로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피해자가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네. 그리고도 답이 없으니까 주변 인물에게 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줬답니다. 그래서 처벌 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시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끝내는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도 답을 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황의조 선수의 처벌 불원서만 경찰에 접수가 된 상황인데요. 피해자의 신원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22일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 황의조 선수 측 법무법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공개하는 건 고의가 있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수정 교수의 분석이 있었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황의조 선수가 영국에 체류 중입니다. 네. 근데 5번째 입장문을 냈어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아이폰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유출된 영상 외에 추가 영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니다 없다. 없다라고 예, 하는 게 황의조 예. 선수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 신상 공개 등의 2차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가대표로 뛴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라는 입장문을 통해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뛰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뒷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빨리 좀 수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건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를 이제 사실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2차 가해 얘기만 추정해서 봤을 때 피해자분이 방송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 선수가 직접 뭔가 유출을 했다 그러면 금방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형수를 통해서 이게 나갔다고 하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의문들이 생기는 네. 거죠.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KTX나 하고 SRT에 무임승차하는 승객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일날 비행기 기차 티켓을 SRT를 네. 같은 시간 끊어놓고 8일날 승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승무원께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좌석을 보면 알 수 있으면 겹치니까. 네. 그러면 수의실로 몰래 숨어 있다가 승무원한테 이제 알려져가지고 실랑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수법을 동원해서 KTX와 SRT와 같은 열차의 편법으로 승차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과 SR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승객 부정승차가 적발된 건수가 164만 1,572건이에요. 예? 164만 건요? 하루에 800건에 가까운 부정승차자를 적발하게 된 건데요. 예상보다 이제 많네요. 네. 그리고 부과된 부가운임은 277억 2천만 원인데 예?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빠짐없이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SRT 경우에는 최대 410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데 직원은 운전자를 제외하면 객실장 1명, 승무원 1명만 타게 된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티켓, 무임승차, 그다음에 안전 문제까지 다 확인해야 되니까 승객이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적발을 한다고 해도 다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무임승차의 수법은 고도화가 되고 있어서 네. 뭐 화장실, 수유실 같은 열차 내의 공간으로 도망가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고 예. 심지어는 이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고의를 위조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 측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아내면 승객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이 숨바꼭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부정승차 걸리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물어내야 될걸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못 잡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최대 30배까지 돼야 돼요. 근데 KTX를 예약을 저도 시도해 봤었는데 한 하루 이틀 전에 예약하려고 그러면 아예 표가 없어요. SRT는 당일날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 SRT는 더해요? 네, 더하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양심의 문제긴 합니다. 부정승차나 무임승차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고속열차가 국민 수요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SRT 같은 경우는 서울과 세종, 대전을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KTX보다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금세 그렇죠. 매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4년 뒤인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SRT를 증편 운행해달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서울 부산 가는 거 고속버스 타는 거하고 시간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KTX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KTX 표가 없으면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무조건. 네. 시간이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걸리잖아요. 차 막히면은. 네, 안 막혀도 거의 2배 가까이 나죠. 그 말고는 대안은 무궁화 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도 운임 너무 비싸고 시내 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뭔가 수요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한 교사가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학부모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예요? 예. 그리고 했다고 하는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예. 올해 수능날 한 시험장의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 정답 표기를 계속했어요. 예. 그래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교사가 부정행위자를 적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17일 날 오전에 수험생과 그 어머니가 이 교사가 근무한 학교로 찾아왔답니다. 네. 심지어 아버지는 사전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학교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학교 보안관은 당연히 제지를 했을 것이고 사실 확인차 교사에게 전화해서 바꿔줬더니 수험생 아버지가 대뜸 자신이 변호사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내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 이런 폭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네. 서울 교사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교사가 변호사님이 그런 협박을 해도 되냐라고 되물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 재밌어질 것이다
라고 답을 했던 이게 또 것으로 무서운 얘기네요.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수험생 측에서 이 교사를 파면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물론이고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켓팅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는 괜찮은 건지 해당 학부모가 어디까지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어떻게 안 것인지 너무 무서웠다. 이러다 정신병 걸리는 것은 아닌가 너무 무섭고 슬펐다라고 하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학부모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 공시생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다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그래가지고 당신 인생을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논란이 커지니까 각 부모가 사과글을 올렸어요. 네. 이 변호사인 A 씨가 수험생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딸이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올렸는데 답안지에 답을 표기해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것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 만에 해명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근데 주장은 뭐냐면 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감독관에게 폭언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을 했고 변호사임을 밝힌 것도 법적인 부분을 설명하려다가 노출됐을 뿐 변호사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독관의 학교를 어떻게 알아냈냐. 혹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학교를 알아낸 건 딸이 감독관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낸 것이고 불법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부인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했어요. 죄송하다면서. 서울교사노조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해야지 시험 감독관을 찾아간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입장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수능 감독관 교사도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했다면서 부정행위자가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SNS를 통해서 감독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당 행위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 이 교사뿐만 아니라 감독관 3명이 모두 다 합의했다라고 전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에 공동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뭐 시험 감독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을 했으면 될 걸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내일 날씨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 서울이 4.4도였거든요. 네. 내일 아침 영하 3도까지 7도 이상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워져서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강추위가 찾아올 테니까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영하 3도뿐만 아니라 수원시 영하 2도, 원주가 영하 1도까지 굉장히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 아침 정도밖에 안 돼요. 3도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 후반엔 더 춥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춥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나흘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측이 인질과 수감자들을 맡겨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장기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이후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계면
오늘은 잠시 휴전에 들어간 가자지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질과 수감자 막교환이 몇 차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3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하마스가 지난달 7일에 이제 기습 공습을 했을 때 하마스가 한 240명 정도 인질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휴전을 하기로 합의한 나흘 동안 50여 명의 인질을 석방을 하고요. 인질 한 명당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을 풀어주겠다. 1대3의 비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휴전 첫날인 24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인질 13명, 태국인 인질 10명, 필리핀인 1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18세 이하의 청소년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9명을 석방을 했고요. 네. 이제 하마스가 이제 외국인 인질도 함께 석방을 했는데 이거는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한 별도 합의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석방이 된 겁니다. 25일에 2차 석방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8명, 여성 5명, 이렇게 이스라엘인 13명, 태국인 4명이 풀려났고요. 네.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타인인 39명을 석방을 했는데 대부분 10대 소년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3차로 이스라엘인 13명, 태국인 3명, 러시아인 1명이 석방이 됐고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1대3의 비율로 39명을 풀어줬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27일에 4차로 11명을 석방하겠다라면서 이 명단을 이스라엘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석방 앞두고 석방이 좀 지연이 되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차 석방이 원래 25일 오후 4시쯤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사항을 어겼다라면서 그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합의가 이러다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하마스가 이제 지적을 한 거는 합의가 이제 인질 석방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자 지구에 이제 구호품 물량도 들여보내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예. 워낙 얘기했던 것보다 물량이 절반 이하만 실제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비행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좀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도 합의였는데 네. 남부에서 드론이 여전히 목격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고 이제 하마스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와 이집트가 또 나섰습니다. 양측을 또 조율하는 작업에 나서서 네. 결국 2차 인질 석방이 한 7시간 정도 늦춰졌어요. 그래서 오후 11시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휴전 합의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나흘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전쟁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인질을 더 석방하면 또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인질 더 추가로 석방하면 네네. 석방하는 거에 따라서 또 휴전 기간이 계속 하루씩 연장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늘어날 10명씩 수 있다고 석방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마스가 인질을 얼마나 더 석방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휴전 기간이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석방 인원이나 대가에 대해서는 일단 하마스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단 나흘간 휴전이 끝나도 휴전이 더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내놨어요. 하마스 측에서 공식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인질을 석방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하마스는 얼마나 될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AFP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연장할 뜻이 있다라고 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명에서 40명 정도 석방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AFP 통신의 보도고요. 이스라엘도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면 우리도 연장할 뜻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렇게 휴전 기간을 연장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질을 풀어줄 뜻을 밝힌 거는 국제사회 여론이 지금 휴전을 하는 쪽에 자꾸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압박이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6일에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서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랑스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이 모든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권 국가 외무장관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도 휴전 합의를 연장해서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초기에 인질로 잡아간 인원이 한 몇 명 돼요? 한 240명 정도. 240명 정도 하마스가 되는데. 잡아간 인원만 그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휴전 연장하려면은 네. 그러면은 인질을 계속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줄 인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파악되지 않은 인질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소 한 40명 이상의 여성 어린이 인질들이 하마스가 아니라 가자 지구에 있는 다른 무장 조직에 붙잡혀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마스가 지난달 7일에 공격을 했을 때 혼자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무장 조직도 갔었고 일반 시민도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24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슬람핵 지하드는 한 50명 정도나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또 내놓고 있고요. 네. 가자 지구의 일반 시민들이 감금한 인질도 최대 30명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카타르 측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하마스가 자기들이 붙잡고 있진 않더라도 다른 곳에 붙잡혀 있는 여성 어린이 인질들을 확보하면 휴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마스가 휴전을 좀 연장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공식 성명을 내놨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자 지구에 흩어져 있는 다른 인질들을 수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양쪽이 처음에는 인질 50명 석방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가 그러니까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인질은 50명뿐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인질의 수가 이제 얼마나 확보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휴전이 계속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네. 휴전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일단 장기간 하는 건 반대를 하고 있죠. 하마스가 네.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풀려난 인질들이 가족하고 다시 만나는 사연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스라엘 여론이 하마스를 괴멸하는 것보다 인질 협상 휴전 연장으로 기울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일단 살리고 상황이에요. 보자. 그렇죠. 네.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못 돌아온 인질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휴전 기간이 그러면 이렇게 연장이 될수록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쪽에 장기적으로 휴전을 하거나 적대 행위를 완전하게 종식하라라는 압력을 더 크게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번 휴전 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도요. 유엔하고 아랍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 휴전, 분쟁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연장될수록 이런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세 가지 목표다라는 얘기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가자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이스라엘 강요 회의가 앞서서 이제 하마스와의 협상안을 승인해 줄 때 휴전은 최장 10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은 최대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휴전을 연장하는 조건은 아직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로 보면 열흘 이상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금 만약에 전쟁을 끝내면 하마스가 전과 다름없이 가자지구 대부분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경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또 바로 종료가 되면 지금 네.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했을 때 이 진상을 규명한다던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 행정부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침공을 계속해서 국제적 비난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해도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지금 국내 책임 규명 과정을 지연시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하마스 축출에 성공까지 하면 이제 평판을 또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질 석방과 관련해서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이게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침공을 재개하자라는 입장으로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고 만약에 가자 지구에서 인질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 대중 사이에서 또다시 하마스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된 인지를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서. 나쁜 분도 계시고요. 일부 좀 양호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체중이 많이 빠진 분도 계시고 한 분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네. 자기가 총리에서 실각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자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워낙 뭐 참혹해가지고. 열악하죠. 네. 지금 휴전이 시작된 뒤에 지금 트럭이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 수에 비해서 이 양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휴전이 끝나면 이것마저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개전 이후에 이 가자 지구에 들어간 식량의 양이 필요한 양의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광범위한 기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전을 한 이후에 전 세계 인도주의 그 기구들이 네. 가자지구 인구 25%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빵, 통조림, 대추, 야자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습과 포위가 이어지니까 이걸 배급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낸 것도 지금 다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연료도 부족합니다. 장작, 석탄도 이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네. 이런 연료가 없으니까 문, 창틀을 이제 뗀다던가 풀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생으로 그냥 뭐 양파라든가 가지를 그냥 먹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는 하수도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170만 명이 한꺼번에 좁은 곳에 지금 강제로 이주가 돼서 그렇죠.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네. 지금 남쪽으로 다 몰아넣은 몰아놨잖아요. 거잖아요. 네, 몇백만 명을. 네. 그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네. 그 인구 밀도 높은 곳을 반쪽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또 밀어넣었으니까요. 나머지 반에다 다 밀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식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한 네.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 여성 그 사망자 수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2년 정도 네, 지금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되고 상황이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2년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달이 안 됐잖아요. 네. 가자지구는 이제 7일에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많아진 건데 일단 하마스 측이 발표한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요. 23일 기준으로 14,854명입니다. 이 중에 어린이가 6,100여 명, 여성이 4,00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전체 사망자의 70%가 어린이랑 여성입니다. 근데 지난 2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어린이 여성 사망자 수보다 이게 2배 이상 많다라고 유엔이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나 되는 규모의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현대사에서 찾아보기가 좀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들이 길었거든요. 다른 전쟁들은. 그래서 2003년에 1년 동안 미군하고 동맹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는 7,700명이었고요. 이게 1년이잖아요. 네. 20년간 미군과 동맹군이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가 12,400명인데 지금 이게 20년간 지금 아프간에서 발생했던 피해의 거의 그걸 넘어서는 거의 이제 곧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준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인명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공습을 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목표물을 타격해서 6만 채 이상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은 대형 폭탄이 떨어진 건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때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 아주 밀집된 인구가 살아가는 가자지구에서 초대형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놨으니까
보니까 네. 민간인들이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 가둬놓은 지역에다가 지금 네.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 이동하면 또 폭격을 하고요. 그 지금 인명 피해가 이 정도고 네.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만 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가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긴 하는데 끝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 라는 점을 지금 복구를 걱정을 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한 23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격이 집중된 가자 북부 지역의 건물은 이미 절반가량 훼손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이걸 남부까지 확대를 하면 네. 주택 4만 1,000채 이상이 사람이 살기 힘든 수준으로 무너졌고요. 가자 지구 전체 주거지의 45%가 이 정도다라고 유엔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추산에 따르면 170만 명 정도가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집을 잃었거든요. 노숙인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만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기본 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병원, 빵집, 뭐 수도 위생 시설,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까지 함께 무너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2014년에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때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가자 지구가. 그래서 그 이후에 50억 달러 한 6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안 끝났는데 또다시 더 큰 피해로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는 그럼 전쟁이 끝나면 누가 재건을 주도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네. 그 재건을 맡을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건 이스라엘이 파괴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전쟁 후에 가자 지구를 통치해야 되는 그 누군가가 이 작업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직후에 팔레스타인인 7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던 나크바, 그러니까 대재앙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가자지구도 그렇지만 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서안이라고 네, 네. 얘기하는. 거기에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요.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도 여기도 이 중에 25%는 어린이들입니다. 사망자 중에 70명은 이스라엘이 수색을 하거나 체포 작전을 폈을 때 아니면 이 주민들이 가자 지구와 연대 시위를 했을 때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 이제 숨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서안에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네.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수가 많았거든요. 이 정착민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220건 이상의 공격을 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실탄을 쏘는 경우도 있고 네. 집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올리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농장에 불을 지르거나 송수관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 행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이스라엘 군 병력이 레바논 국경으로 차출이 됐어요.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착민 출신 예비군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 정착민 출신인들이니까 폭력 행위에 대해서 좀 눈을 감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 사태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계속 네.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사상자들 계속 났기 때문에 네네. 또 이것도 발생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 보복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걸 누구 책임으로 막 돌리기도 애매하고 어찌됐든 전쟁은 좀 멈춰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네, 빨리 더 이상의 피해가 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면 없어져야 좋겠네요. 할 텐데요. 네. 네. 자, 오늘 세계이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고맙습니다.